이 나이에 누굴 만나는 게 맞을까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지. 혼자 살기엔 인생이 너무 길고 아무나 만나기엔 남은 삶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제가 12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제가 처음 심리 상담사로 일을 시작한 게 2013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50대 재혼 상담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넘어서면서 상담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제는 제 상담 케이스의 40%가 50대 이상의 재혼이나 연애 상담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대는 이제 인생의 중반이 됐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혼자 사시기엔 너무 긴 시간이죠. 12년 동안 1200명을 상담하면서 저는 모든 케이스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부 데이터로 남겼어요.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재혼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공통점, 이분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마자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평균적으로 만난 지 8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본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대 때처럼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나 미련이 정리된 상태였어요. 상담실에서 전 남편, 전 아내 욕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재혼에 실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대처럼 외모나 스펙만 보지 않았어요. 대신 가치관, 생활 습관, 건강 상태,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설렘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번째 공통점, 자녀들과 솔직하게 소통했습니다. 자녀 몰래 연애하거나 재혼을 기정사실로 통보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가지고 자녀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어요. 다섯 번째 공통점,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경제력에 기대지 않았어요. 각자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중에 재정관리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 상대방의 과거를 존중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전 배우자가 있었고 자녀가 있고 함께한 세월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통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분들은 재혼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다.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취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재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반대로 재혼에 실패한 분들의 패턴도 명확했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못 견뎌서 아무나 만났어요. 둘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환상을 투영했습니다. 셋째, 전 배우자와 비교하면서 새 파트너를 평가했어요. 넷째, 자녀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다섯째, 경제적인 문제를 미리 정리하지 않아서 나중에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12년 동안 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재혼을 프로젝트로 접근했어요.
감정만으로 달려들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듯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비밀도 바로 이 성공한 분들의 노하우를 정리한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78%라는 성공률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건너뛰려고 하는데 절대 건너뛰면 안 되는 단계예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도 똑같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상담했던 56세 정미라 씨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정미라 씨는 5년 전에 이혼을 하셨는데 전 남편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첫 상담 때부터 30분 내내 전 남편 욕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배신자예요. 절대 용서 못해요. 그 상태로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3달은 좋았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 파트너가 조금만 늦게 연락해도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어요. 남자 직장 동료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 관계도 6개월 만에 끝났어요. 정미라 씨는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을 뿐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라 씨, 지금 새 파트너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전 남편을 보고 계세요. 과거의 상처가 정리되지 않으면 현재의 관계에 계속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혼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그럼 과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제가 개발한 3단계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분노, 배신감, 슬픔,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슬프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 잊어야지라고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요.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일기를 쓰셔도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2단계는 객관적으로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제 냉정하게 그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우리 결혼은 실패했을까? 이걸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상대방만 탓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의 잘못이 클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거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무책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가 놓친 신호는 없었는지도 봐야 해요. 나는 왜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나는 그 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보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내 패턴을 알아야 다음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정미라 씨의 경우 분석을 해보니 본인이 항상 불안정한 남자들에게 끌렸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선택했던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다음 만남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3단계는 용서와 놓아주기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해요? 라고 반발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용서예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일에 내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놓아주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기 인생 살고 있는데 나만 과거에 갇혀서 고통받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이 3단계를 거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과거가 정리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전 배우자 이야기를 담담하게 할 수 있어요. 감정에 격한 동요 없이 그냥 사실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 배우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결혼에서 배운 점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경험 덕분에 나는 이런 걸 배웠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전 배우자와 비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독립적인 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과거를 잘 정리하신 겁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에게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원칙을 하나 드릴게요. 전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사실 중심으로, 감정은 최소화해서 말하세요. 제 전 남편은 성격이 급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다퉜고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길게 욕하면 안 돼요. 새 파트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헤어지면 나도 저렇게 욕먹겠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전 배우자와 새 파트너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전 남편은 이것도 못했는데 당신은 이걸 잘하네요.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계속 비교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새 파트너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받고 싶어 해요.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재혼을 망설이세요. 애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재혼을 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행하면 자녀들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외롭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자녀들에게도 고통이에요.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엄마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변함없지만 엄마의 행복도 중요해. 이렇게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의 허락을 받아야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정미라 씨는 이 3단계를 충실히 거쳤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과거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의심하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6개월째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고 계세요. 얼마 전에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선생님, 과거를 정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를 정리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투자예요.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재혼하면 90% 이상 또 실패합니다. 천천히 제대로 과거를 정리하세요. 그래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정리가 됐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예요. 두 번째 비밀은 많은 50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건데요. 사실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50대 분들의 어깨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하나같이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오시거든요. 선생님, 이제 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나이에 누가 저를 여자로, 남자로 봐주겠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만 가득하고 젊고 팽팽한 사람들 틈에서 제가 무슨 경쟁력이 있겠나 싶어 포기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숨을 쉬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정색을 하며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재혼 시장에서 50대의 진짜 무기는 젊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주름 사이에 새겨진 성숙함이에요. 20대, 30대 때 우리가 했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상대방의 겉모습, 직업, 남들에게 보여지는 조건 같은 화려한 포장지에 눈이 멀어 정작 그 안의 내용물은 보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50대는 비로소 그 포장지를 걷어내고 사람의 알맹이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작년에 만났던 58세 김철수 씨 사례가 생각나네요.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는데 본인은 배도 나오고 머리숱도 적어져서 도저히 누구를 만날 자신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 철수 씨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중간에 말을 끊지 않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공감해 줄 줄 아는 복이 드문 분이셨어요. 결국 철수 씨는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을 만나 재혼하셨는데 나중에 그 아내분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의 넉넉한 배려심이 마치 오래된 큰 나무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에게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깊고 편안한 뿌리 같은 느낌이죠.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제 인생의 안식처를 찾은 기분이에요. 여러분, 50대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무기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무엇을 절대 참을 수 없는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미 알고 있죠. 둘째, 감정의 파도를 다스릴 줄 압니다.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관계를 망치지 않는 여유, 그게 상대방을 얼마나 안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셋째, 삶의 진짜 우선순위를 압니다. 이제는 명예나 돈보다 오늘 저녁 누구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본질을 깨달은 나이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지혜의 훈장입니다. 스스로를 나이든 사람이라며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여러분의 성숙한 매력을 알아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재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재혼했는데 왜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까요? 라고 묻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거창한 배신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대 때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맞춰줄 수 있을 것만 같죠? 하지만 50년 넘게 살아온 내 몸의 습관은 이미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62세 박영숙 씨의 사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영숙 씨는 평생을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집안에 먼지 하나 있는 꼴을 못 보셨죠. 그런데 재혼한 남편분은 정반대의 인생을 사신 분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휙 던져두고 식사 후엔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고
TV부터 켜는 스타일이었죠. 영숙 씨는 처음엔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 더 움직이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고 한 달, 두 달이 되니까 결국 병이 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상담실에서 오열하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는 남편이 양말 벗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적인 재혼을 꿈꾸는 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활 습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결혼 전 충분히 검증하라는 겁니다. 첫째, 수면 패턴을 확인하세요. 나는 새벽형인데 상대가 밤새명이라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둘째, 청결의 기준을 맞추세요. 어느 정도가 깨끗한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식습관입니다. 집밥을 꼭 먹어야 하는지, 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심지어 밥 먹을 때 TV를 보는지까지도 중요합니다. 넷째, 종교와 정치 성향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치관을 넘어 일상을 지배하는 태도거든요. 설렘은 길어야 1년입니다. 하지만 젓가락질 소리나 치약 짜는 방법은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 기간에 반드시 여행을 가보라고 권합니다. 24시간을 붙어 있어 보면서 상대의 가장 편안한 민낯, 가장 게으른 순간을 확인해 보세요. 그 모습까지도 내가 그럴 수 있지라고 품어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재혼의 도장을 찍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정말 많은 분이 꺼려 하시지만 사실 재혼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만났는데 속물처럼 돈 얘기를 먼저 꺼내기가 너무 민망해요.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든 안 되겠어요? 그럴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이 뜨거울 때, 즉 서로에 대한 배려가 가장 클 때 돈 이야기를 가장 차갑고 냉정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50대의 경제 상황은 20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각자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 있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으며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 실타래를 미리 풀지 않고 재혼이라는 바다로 뛰어들면 나중에 반드시 풍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황금 공식은 각자 관리, 공동 운영입니다. 우선 각자가 재혼 전에 읽어놓은 자산은 명확히 구분하세요. 이 집은 내 거야, 저 상가는 당신 거야 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야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상대방의 자녀들에게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탐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안심을 줘야 자녀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공동 통장을 만드세요. 각자의 수입 비중에 맞춰 공평하게 입금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경조사비와 생활비를 해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한 부분도 문서화하거나 자녀들 앞에서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이 집은 우리 아이들에게 줄 거야. 하지만 당신이 사는 동안에는 여기서 편히 지낼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할게.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불필요한 의심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를 미리 하는 건 상대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고귀한 사랑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치는 과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우리는 비로소 대등하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자녀라는 산을 넘는 방법입니다. 50대 재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열의 9은 자녀의 반대를 꼽습니다.
애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제가 행복을 찾겠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죠.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다 미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혹은 이제 부모님 인생에서 내 자리는 없어지는 건가?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으로 재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절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서히 스며드는 전략을 썼죠.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아줌마를 데려와서 인사해. 이제 같이 살 분이야라고 하는 건 자녀들에게는 테러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남으로써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보여주세요. 얼굴색이 좋아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삶의 활기가 도는 모습 말이죠. 자녀들 입에서 엄마 요즘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엔 가벼운 식사 자리부터 시작하세요. 좋은 친구분이 있는데 같이 밥 한번 먹을까?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내 아빠 엄마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다만 엄마도 남은 인생을 의지하며 걸어갈 동반자가 필요할 뿐이야.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 또한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되 여러분 인생의 최종 결정권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다면 결국 자녀들도 그 행복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상대방의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50대 이상의 재혼은 절대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 위에 새로운 색을 덧칠하는 작업이죠. 상대방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20에서 30년 세월이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끔 상담실에서 이런 질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전 아내 제사를 챙기러 가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요. 아내가 전 남편이랑 낳은 애들한테 용돈을 보낼 때마다 제 돈을 뺏기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그 질투심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은 바로 그 과거의 세월을 견디고 자녀를 키우며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그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적인 재혼 생활을 하는 분들은 상대방의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만든 소중한 역사로 존중해 줍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챙길 때 당신은 참 책임감 있는 아버지네요.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라고 한마디 해줘 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평생의 충성을 맹세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장 아프고 민감한 부분까지 안아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상대의 과거를 부정하는 건 지금의 상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상대의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상대의 아픈 기억을 묵묵히 들어줄 때 여러분은 그 사람 인생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 비밀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수많은 상담을 하며 깨달은 가장 뼈아픈 진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결핍으로 시작한 관계는 반드시 결핍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옆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몸도 아프고 힘든데 나 수발해줄 사람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신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상대를 찾는 분들은 10중 8구 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한 명의 인격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치료제나 나의 수발을 들어줄 도구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리죠. 역설적이게도 재혼에 가장 성공하시는 분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확고하고 마음 터놓을 친구들이 있으며 자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꿀 줄 아는 분들 말이죠. 그런 분들은 상대방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함께 공유할 뿐이죠. 혼자서도 멋지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그 여유로움과 당당함이 최고의 매력이 되어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는 법이죠. 재혼은 여러분의 불행한 인생을 구원해줄 동아줄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괜찮은 나의 삶에 더 큰 기쁨을 더해줄 선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비로소 좋은 사람을 알아볼 눈이 생기고 그 사람과 나란히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자, 이제 제가 12년 동안 공들여 모은 7가지 비밀 보따리를 모두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50대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혹은 나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스스로를 방에 가두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이 원칙들을 등불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영화보다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